일단 정부에서 작년에 워낙 좀 짧은 시간에 많이 가격폭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거시경제나 금융기관의 어떤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 연착륙 정책을 시행하는 건 당연한 입장이고요. 국가 입장에서. 네, 그 연착륙 대책 1.3 대책이 제일 컸죠. 그리고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네. 39조 6천억, 40조 정도 되죠. 그 대출이 DSR 바젤3로 인해서 좀 한정되다 보니까 대출이 늘어야 사실 주택가격은 상승의 어떤 베이스가 되거든요. 대출이 안 늘면 주택가격은 역사적으로 항상 하방 압력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으니까 대책을 던졌고,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연착륙 분위기는 잡혔는데, 이게 그 대책 내용을 보면 뭐 발표할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투기의 조짐이 있으면 조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조짐으로 된 대책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진행되다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죠. 이제 7월 달인데 6개월 정도 지나면서 힘이 좀 약해진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네. 특히 어떤 기준이냐면 거래량 기준으로는 뭐 여러 번 말씀 올렸지만 보통 한 6,200, 300 넘어서고 그게 평균 거래량이고 서울 기준으로. 그리고 한 7천, 8천, 9천 가야 이제 상승으로 완전히 네. 추세가 형성되는 것인데 지금 3천 건대, 4천 건도 아직 못 넘었어요. 서울 아파트가. 반면에 수도권하고 지방은 예년에 평년 거래량이 한 70, 80%까지 좀 다가섰습니다. 그만큼 지방이나 수도권이 가격폭이 하락이 큰 곳들이 많았다는 얘기고, 서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송파, 강동, 뭐 강서구 일대가 좀 많이 내려갔었죠. 그 지역들이 이제 회복을 빨리 했는데 지금 전 고점 대비 송파, 강동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까지 거의 왔어요. 네. 많이 왔죠.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은 좀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보면은 2009년이랑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때도 지금과 거의 95% 유사한 정책들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 그때는 이제 DSR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LTV를 풀어줬습니다. LTV를 어떻게 풀어줬냐면, 70%였는데 80%까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미분양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미분양 그 건설사가 만약에 분양가를 좀 할인해서 판매한다. 이럴 때는 LTV를 85%까지 늘려줬어요. 거의 뭐 마음만 있으면 살 수 있죠. 그래서 그때도 지금처럼 거래량을 회복하고 가격이 회복 추세로 갑니다. 그때는 9개월 정도 왔어요. 9개월 정도 지나서 거래량이 서울 같은 경우 기준으로 아까 제가 6천 건이 평균이고 3천 건, 4천 건 왔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는 7천 찍고 8천 찍고 9천 찍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 아파트의 숫자가 서울로 말하면 136만 채였고요. 지금 한 168만 채 정도 되거든요. 볼륨이 또 커졌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보면 약하죠. 네. 많이. 그럼 왜 약한가 보니까 결론은 그거죠. 우리 원희룡 장관께서 말씀하신 PIR이 좀 높다, 서울. 네. 그 개념에서 40%딱 그 기준을 맞춰보면 그게 맞습니다. 답이 나오는 거야. 아, 기준점 대비 현재 주택 가격이 그 당시보다 비싼 거예요. 소득 대비. 네. 아, 그러면 대출이 받쳐줘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대출도 바젤3 협약으로 인해서 함부로 못 올려주다 보니까 시장이 예전보다는 힘이 좀 약하고,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이라는 이제 큰 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 측면에서 그때는 그나마 우리 수출이 좀 잘 될 때예요. 근데 지금 이제 수출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런 면을 볼 때 혼돈의 시장을 겪어서 상승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조작적인 정책이죠.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정책으로 충분히 회복은 했지만 그 힘이 이어져 가지고 고점을 돌파한다든지 이런 거는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의 거래량과 가격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네. 경제 성장이나 금리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라면 이것은 그 데드캣 바운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금리가 오르니는 우리가 금리는 동결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신용 그 PF 문제부터 해서 저 자금 조달 형태가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네. 지금 최상급 밑에 등급의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나 캐피탈 이런 데들은 PF들이 묶여 있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좀 대환 대출했잖아요. 만기가 와가지고 그 대환 대출할 때 금리가 그 당시가 바로 밑에 등급이 10에서 14%입니다. 어마어마한 금리죠. 그럼 뭐 1, 2년 지나면은 사업이 거의 뭐 정리되는 수준이잖아요. 견딜 수. 그래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제 또 새마을금고 일터 있잖아요.
그러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레고랜드부터 출발한 게 신용경색의 부분이 이제 이 금융 시스템 순환계에서 자금이 서로 돈 빌려달라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서로 돈 빌려주는 상태였고, 왜냐면 호황이고, 뭐 통화 유통 속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통화 속도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다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약간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서 당연히 긴축으로 들어가다 보면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네. 조달할 수 있는 그 재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은행채도 올라가고 코픽스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존에 대출받은 분들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압박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다만 정부가 신규 대출 주담보를 좀 늘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특례보금자리로 정책적으로 그 자금을 4%에 묶어놨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이제 힘을 잃어가는 것이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제일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출이 안 일어나면 기업 대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의 상태들이 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럼 수익원이 없어지잖아요, 모델이.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금리를 약간 낮췄었죠, 한때. 낮췄었지만 조달금리가 높아지니까 버틸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조달금리가 올라가면 위험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서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당분간 미국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고, 네. 그러면 시장 안에서 신용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조달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대출금리가 쉽게 내려오기 어렵다. 도리어 기존 대출자들, 그분들은 올라갈 수 있는 압박에 시달릴 수 있는 환경이 지금 하반기에 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무주택자분들이나 이제 주택 가격이 좀 정상화돼가지고 주택을 마련하고 싶었던 분들이 이번에 많이 당황을 하신 것 같아요. 당하셨는데 실제 시장에 나타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안 받쳐주고 있고, 그러면 이 유효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집값이 비싸거나 살 마음이 없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매물은 역으로 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주식 시장에서도 우리가 보시면 오르고 있으면 좀 더 오를 것 같으면 더 들고 가잖아요. 내놓지 않고. 네. 근데 더 오를 것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팔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심리로. 그러니까 이게 매물이 당연히 조금 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제가 다 서칭을 해보니까 서울 아파트 경우에 지금 한 평균으로는 한 35%. 1월 달에 비해서요. 1월부터 사실 매물이 줄었어야지 이게 상승 여력을 더 받죠. 매물이 적어지니까. 수요가 적더라도 매물이 더 적으면 가격이 올라갔죠. 근데 수요는 적어지는데 매물은 더 늘어나는 형태가 지금 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요자가 안 받쳐주면 매물이 양이 많아지면, 지금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아니 뭐 올라간다고 하는데 2달째 보러 오는 손님이 없냐라는 게 현장의 모습이에요. 네. 공인중개사분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집값이 오른다고 보도들이 막 여기저기 나오고, 또 물론 뭐 저처럼 아니다 이거 일시적인 거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시장 친화적인 분들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그걸 믿고 공인중개사분이 원하는 대로 호가를 올리고 집을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팔려야 되는데. 근데 본인이 이제 급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당신들 믿다가 나는 어떻게 되냐, 사업이 이거 빨리 메꿔야 되는데 팔아서. 그럼 그분들이 결국은 어느 정점에서는 결국은 공인중개사의 의도나 시장의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겠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고 봐야겠죠. 매물이 계속 증가하니까. 네. 그런 현상이 이제 줄어들 기미가 좀 안 보이는 것이, 원인이 또 어디에 있냐면, 우리 저 임대사업자 기억하시잖아요? 단기 임대사업자 4년 만기가 되면 1년 안에 매도를 하지 못할 경우에 양도세가 또 중과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2018년, 19년 이때 임대사업자가 엄청 늘었거든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딱 나와요. 19년 분도 계신 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만기가 된 거예요. 1년에 팔아야 되니까 조금씩 매년 물건이 나오겠죠. 그게 몇만 채씩이에요. 네. 사실은 전국적으로. 그러면 서울도 보이지 않게 매달 추가가 되겠죠. 그 매물이. 게다가 아시겠지만 일시적 이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가 3년으로 처분 기한을 늘려줬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네. 그럼 그 당시에 막 기억하시면 작년 연말, 작년 후반기 때는 물건이 많았어요. 그랬다가 물건이 쭉 빠집니다. 빠지면 매매 거래가 안 되니까 전세로 돌리면서 매매가 줄었어요.
쭉 줄었다가 아이러니하게 대책이 발표나서 매물이 늘기 시작합니다. 네. 아, 팔아야겠구나 하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물의 증가가 단순하게 조금 오르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나올 매물들이 되기가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게다가 결정적으로 입주 물량이 또 많잖아요. 올해. 예년보다. 네. 서울도 그래요. 매년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게 뭐 2만 호, 2만 5천 호, 뭐 2만도 안 돼 이런 거였는데 올해는 3만 8천 호예요. 네. 그러면은 기저효과 비슷하게 역작용으로 역전세에다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종합해 보면 아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많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걸 판단한 소유자들이 이거 여러 가지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우리 시청자분들보다 집 갖고 있는 분들은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를 다 하셔가지고 뭐 우리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던 뭐 뉴스를 보던 크게 안 흔들려요. 본인들이 판단하고 내놓고 사고 이러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왜 이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가 미리 견뎌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집값이 오랫동안 상승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분들이 내놓겠죠. 아니면 급한 분들. 여하튼 두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지금 매물의 증가가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매물 증가의 형태가 아니고 지금 7개월째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9월 정도 되면 네. 어떤 새로운 시장의 모습이 나타날 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창현 총재님이 요즘 잠을 잘 못 이루실 것 같아요. 저번 5월 달그 금통위 회의 끝나고 또 간담회 때 이런 말을 썼잖아요. 한 국가가 구조 개혁이 없이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만으로 하는 거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했어요. 네. 너무 강력한 표현이에요. 저는 그 워딩을 보고 많이 놀랬고 속으로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분이 일단 시장 상황 다 100% 파악했구나. 그럼 그 얘기는 돌려 생각하면 뭐예요?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인데 금리를 못 올리고 있잖아요. 재정정책은 지금 특례보금자리로 풀었잖아요.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금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그런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잖아요. 네. 언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다 아시니까 그 표현을 썼고 지금 말씀처럼 부동산 시장이 뭐 그렇게 표현하신 거는 가계부채 비율 있잖아요. 레버리지. 해외 논문에도 다 나와 있고요. 국내에서도 한은에서도 이미 한번 시뮬레이션 다 돌려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계부채가 GDP 대비 뭐 100%일 때, 뭐 80%일 때 다 뽑아봤단 말이에요. 다 해보니까 이건 영락 없이 80%는 돼야 주택시장이 조금 균형점에 간다는 데이터들이 다 총합이 됐고 그런 걸 다 모두와서 이제 결론은 그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 부동산이 점점점 그 워딩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은 다 파악을 하겠죠. 저도 조금 그쪽으로 이해할 정도니까 만약에 부동산이 내려갈 기미가 없다면 그런 표현을 쓸 일이 없겠죠.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가 너희들 용돈이 조금 줄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벌이가 좀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다 그 해석을 해달라고 이창현 총재가 한 거예요. 그렇다고 대통령과 어떤 우리가 공무원의 어떤 뭐 또 프레임이랄까요? 프레임에서 거기서 대고 정부가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하는 말이죠. 정부가 돈 푸는 거 그만해야 된다. 감세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순화적으로. 그거를 다 해석하는 거는 이제 그들의 몫이고 힌트를 준 거예요. 제가 그 가계부채 문제 얘기를 들은 게 결정적으로 들은 게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들었고요. 뭐 가계부채 심각하다 그랬고 이런 거죠. 10점 맞던 애가 20점이 맞으면 와 너무 성적이 올랐다 이런 건데 90점 맞던 애가 91점 오르기가 더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고요. 그런 것처럼 그 전의 상태는 아까 10점에서 20점 이런 분위기였다라면 지금은 90점인데 91점이 아니라 95점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어떤 놀라움의 경중을 따지면 그 수준이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기준을 전 세계가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보고 GDP 대비 또 부채 비율도 체크를 해요, 같이. 두 개가 공통적으로 좀 오버페이스가 나면 대부분이 다 위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대출을 그때 전세 대출 3억에서 5억으로 바꾸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묻지도 따지도 않고 5억이에요. 근데 파생의 어떤 금융상품의 거를 충분히 집값을 받치는데 활용한 거죠. 명분은 이제 뭐
세입자들, 무주택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집값을 떠받치는 건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게 없었다면 집값이 그렇게 오를 수가 없는데 그럼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그 살 돈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갭투자하려면 대출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돈 없이 사인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계속 밀어주니까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중요한 건 이거죠. PEIR 지수가 좀 낮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8, 9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여력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부채의 양도 올라갈 여력이 없는 수준, 그리고 이 주택 가격의 수준도 대출을 더 풀었을 때 쫓아갈 수 있는 여력이 약해진 상태인 거죠. 왜?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득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계부채 상황을 딱 보니까 이자 나가는 돈이 계산이 나오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총액을 따져보면. 그러면 항상 상위 20%와 중 5분위로 따질 때 40%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60%에서 하다는 게 우리가 이제 탑이 있으면 밑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일시적으로. 다시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싸지 않게 위해서는 밑에 이 하부 베이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 하부 베이스가 지금 위험한 거죠. 가계부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올라가는, 상부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하부에서 여러분이 쉽게 아시는 돌려막기, 그러니까 다중채무자, 금융용어로죠. 다중채무자가 많아지면 결국은 브레이크 현상이 벌어지고, 무너지면 여기서도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위험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가계부채에 대해서 하느니 계속 지금 서칭을 되게 많이 해요. 뭐 금융안정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전망 보고서에도 계속 담아요. 그 이유는 FSI하고 FVI라는 게 있어요. 금융불안지수, 취약선지수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지수가 지금 주의, 위기 뭐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그 단계들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치고 올라가면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하고는 틀린 거예요. 예전에 지금 말씀 주신 가계부채 문제 막 그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 지수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냥 현장 상태에서 얘기한 것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겨울 정도로 가계부채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체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없던 일이잖아요. 없던 일이 생겼다는 건 없던 무슨 변수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이자를 탕감하죠? 이게 뭐지? 왜 그럴까요? 이자를 탕감하면 연체율이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안 갚아도 되니까. 네, 받을 돈이 자산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 자본 비율에서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 시스템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 말씀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촉으로 대충 느끼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표현하겠죠. 상태가 조금 심각하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특히 새마을금고 현장 중에 제가 알기로 대주단막 이번에 이금융기관들 모였었잖아요. 거기서 급한 데를 좀 처리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대충 40 몇 군데를 놓고 이제 지원을 할지 말지 협약해서 했는데 11군데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 손을 못 댔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돈을 들어가도 답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워딩을 정확히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일반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좀 많이 물렸네라고 판단되잖아요. 그럼 거긴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 나오면 충격이 크니까 이걸 또 정부가 나름 좋은 전략을, 그쪽은 좋은 전략이라 하는데 입장은 틀립니다. 좋은 전략을 써서 SPC를 세워가지고 캠코가 가져가는 형태보다 이제 이 시장에 뿌리면 시장에 물건이 넘치면 싸지잖아요. 싸진다는 얘기 뭐예요? PF니까 땅이 있잖아요. 땅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느 살 사람이 현재 비싼 걸 사겠어요? 그걸 샀죠. 땅값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효과가 있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겠죠. 중장기적으로. 이런 게 연쇄적인데 그거를 막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금융의 약간 브레이크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인지 SPC를 세워가지고 매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금을 투입을 해서 시장이 안 풀겠다는 얘기죠. 그건 나쁘게 얘기하면 집값을 다르게 생각하면 집값을 떠받치려는, 토지 가격을 떠받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 뭐 좀 제가 우왕좌왕하지만 이 토지 가격이 높아야 세금이 거치는 게 있잖아요. 자꾸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년엔 세금이 더 덜 거치겠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건 왜 생기죠?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 오버페이스로 대출에 돈 빌려주고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또 예금자 돈이잖아요.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파만파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시스템을 이미 알기 때문에 정부는 그래서 자꾸 금융 시스템으로의 전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것이고 자꾸 선제적 대응을 표현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들이 10점, 20점 맞고 맨날 뭐 이렇게 공부에 관심이 없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억지로 끌어오는 게 쉬운가요? 쉽지는 않죠. 일단 하는 게 뭐예요? 가해 붙이고 뭐하고 외출 못하게 놀지 못하게 한다. 이게 지금 정부의 대안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 친구가 바로 올라가라. 그건 아니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노력이라는 개념이 뭐냐? 우리는 이 시장에 들어서 보면 PF 현장들의 만약에 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물류시설이든 분양을 했을 때 노력이라는 표현은 수요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근데 수요자가 붙을 능력이 되냐 이거죠.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가 노력할 의지가 없으면 암만 뭘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경제도 똑같아요. 암만 투입을 해도 이미 요인들 자체가 살아나기 힘들면은 한번 정리될 수 없음, 정리돼야만 다시 베이스 출발하는 시스템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금고 사태가 단순하게 보실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새마을금고만 그러겠어요? 증권사도 그러고, 캐피탈도 그러고.